한때 끊어진 줄 알았던 운명의 붉은 실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장 차갑고 화려한 곳에서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다. 20살 서지안의 세상은 회색이었다. 반지하 단칸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매일같이 병원 천장만 바라보는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통장 잔고 37,000원. 그것이 서지안의 현실이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최소 3천, 수술이 급합니다. 3천만 원은 그녀에게 3억, 아니 30억처럼 느껴지는 돈이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주말 식당 서빙으로는 1년을 꼬박 모아도 어림없는 액수였다.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그날, 지아는 스마트폰 구인 앱에서 비현실적인 공고를 발견했다. 최고급 VVIP 가정부 채용, 숙식 제공, 월급 1천만 원. 신원 확실하고 입 무거운 분. 사기일까? 장기 매매 같은 끔찍한 상상이 스쳤지만 지안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뒤 기적처럼 면접 연락이 왔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심장부, 성벽처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아그룹 최건우 회장의 자택. 숨막히는 위압감에 지아는 몇 번이고 돌아갈까 망설였다. 면접실에는 명품으로 휘감은 지원자들이 수두룩했다. 유창한 외국어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들 사이에서 낡은 정장 한 벌이 전부인 지아는 초라한 들풀 같았다.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서재의 중앙에 앉은 중년 남자가 그녀를 꿰뚫듯 바라봤다. 최건우 회장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서리처럼 차가운 표정. 하지만 지안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진 듯 그의 철옹성 같은 표정에 균열이 일었다. 그는 지안의 이력서는 보는 둥 마는 둥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지안을 응시했다.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혹은 잃어버린 조각을 맞추려는 듯한 깊고 슬픈 눈빛이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 쏟아졌던 까다로운 질문은 없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지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들도 심지어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조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결정은 단호했다. 지아는 얼떨떨한 상태로 저택을 나섰다. 월급 1천만 원.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최 회장의 알 수 없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리움, 회한, 그리고 지독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지아는 거대한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동화 속 성 같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남 실장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안에게 수십 가지 규칙이 적힌 목록을 건네며 경고했다. 여기서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야 합니다. 특히 도련님과 아가씨를 조심하십시오. 남 실장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지아는 최 회장의 쌍둥이 자녀 최민혁과 최수아와 마주쳤다. 25, 지안보다 5살 많은 그들은 아버지의 차가움과 어머니의 화려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안을 훑어보더니 경멸 어린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노망나셨나?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들여. 최수아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지안의 가슴에 박혔다. 최민혁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지안이 들고 있던 걸레를 발로 툭 차며 말했다. 내 주제를 알아. 여긴 내가 기어들어올 곳이 아니야. 돈 몇 푼에 영혼이라도 팔러 왔나 본데 더러운 냄새 풍기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꺼져. 그날부터 지안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수아는 일부러 비싼 실크 블라우스에 주스를 쏟고는 지안에게 세탁을 맡겼고 세탁 후에도 작은 흠을 찾아내 고함을 질렀다. 민혁은 새벽 2시에 지안을 깨워 라면을 끓여오라 시키고는 한 젓가락 뜨는 둥 마는 둥 그대로 버렸다. 그들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지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기 위한 유희였다. 하지만 지안은 꿋꿋이 버텼다.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3천만 원, 아니 1억, 2억을 벌 때까지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이상한 것은 최 회장의 태도였다. 그는 자녀들의 악행을 모르는 듯 혹은 알면서도 방관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멀리서 지안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정원을 가꾸는 지안의 뒷모습, 서가를 정리하는 그녀의 옆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직접 말을 거는 대신 남 실장을 통해 지안 양 식사는 잘 챙겨 먹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넌지시 물었다. 마치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을 앞에 둔 사람처럼. 지안은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돌아가신 엄마의 낡은 앨범 속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사진을 상상할 때 느껴지던 아련한 슬픔과 닮아 있었다. 최 회장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지안을 서재로 불렀다. 쌍둥이 남매는 드디어 저것을 내쫓으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최 회장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서지안 양 대학은 왜 안 갔나? 형편이 어려워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시 공부해볼 생각은 없나? 내가 지원해주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도 괜찮다. 서재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혁과 수아는 물론 남 실장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작 며칠 일한 가정부에게 대학 지원이라니.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민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저 계집애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 아버지를 홀려서 뭔가를 뜯어내려는 속셈일 거예요. 나가 있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한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자식들에게조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함이었다. 그날 이후 민혁과 수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서지아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홀린 요물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숨겨진 무언가였다. 그들은 지안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안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고아처럼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가난한 소녀. 특이점이라고는 없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었다. 민혁은 아버지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태아그룹을 물려받기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희미한 소문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졌다는 집안의 금기어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다. 한편 지아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최 회장의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다. 할머니, 저 일하는 곳 회장님이 저한테 대학을 가라고 하시네요. 참 이상하고 좋은 분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분 성함이 뭐라고 했니? 최건우 회장님이요. 태아그룹. 최건우. 할머니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악마의 이름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지안의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최 회장과 할머니,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 사이에는 지안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쌍둥이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그들은 지안을 해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최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터졌다. 민혁은 태아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인수합병 계약서를 집에 가져왔다. 그리고 일부러 그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수아는 지안에게 뜨거운 커피를 가져오라 시켰고 지안이 커피를 들고 오는 순간 발을 걸었다. 깍! 지안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뜨거운 커피는 정확히 계약서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서류는 갈색으로 얼룩지고 잉크가 번져나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혁의 고함이 저택을 울렸다. 그는 지안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게 얼마짜리 계약서인 줄 알아? 내년 목숨을 팔아도 못 갚아.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어느 회사 사주를 받고 들어온 스파이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실수였어요. 지아는 울면서 빌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변명은 변호사 앞에서 해. 업무방해, 기밀 유출, 손해배상. 내 인생은 오늘로 끝이야. 그들은 당장 지안을 경찰에 넘기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지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할머니의 수술비는커녕 이제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 그때 남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도련님 아가씨, 회장님께서 출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막 공항에서 출발하셨다고. 쌍둥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민혁은 비열하게 웃었다. 잘 됐네. 아버지가 직접 이 더러운 스파이를 자기 눈으로 보고 처리하시게 해야지. 그는 지안을 거실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최 회장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지안에게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몇 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엉망이 된 거실과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지안, 그리고 살기등등한 표정의 자식들을 보고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아버지, 잘 오셨어요. 이 계집애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망쳐놨어요. 당장 경찰에. 민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회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민혁의 고개가 돌아갔다. 최 회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린 것이었다. 너희들이 감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최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한 사람의 절박함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는 민혁과 수아를 얼음 같은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이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댔다간 너희 둘 다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당장 이 아이에게 사과해. 아버지, 저희가 왜요? 잘못은 저 계집애가. 사과하라고 했다. 최 회장의 불호령에 민혁과 수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지아는 넘을 수 없는 성역이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최 회장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안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지안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괜찮으냐?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다. 내 자식들이 아니라 짐승들을 키웠구나. 그는 남 실장에게 지안을 방으로 데려가 쉬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쌍둥이 남매를 서재로 불렀다. 그날 밤 서재에서는 밤새도록 최 회장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방으로 돌아온 지안은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다. 자신을 감싸주던 최 회장의 손길, 그 안에서 느껴졌던 미안함과 애틋함.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마치 잃어버린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같았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한편 서재에서 혹독하게 질책을 당한 민혁과 수아는 공포와 함께 더욱 짙은 의심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서지안에게 완전히 미쳐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서재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다. 금기구역 아버지가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금고. 수년간의 경험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편지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20대 시절의 젊은 최 회장과 청순한 미소를 띤 한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민혁과 수아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여자는 서지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눈, 코, 인매,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건우 씨에게라고 쓰인 20년도 더 된 편지였다. 편지는 박은혜라는 이름의 여인이 쓴 것이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강제로 이별을 통보받은 후의 심경을 담담하게 적어내려갔다. 건우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아주 먼 곳에 있겠지요. 당신을 떠나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으니까요. 부디 저를 잊고 당신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건우 씨, 사실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당신을 떠나올 때 제 안에는 당신과 나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당신을 찾게 되더라도 모른 척 외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를 가졌으니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은혜가. 편지를 다 읽은 민혁과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지안.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박은혜일까? 나이는? 모든 퍼즐 조각이 들어맞기 시작했다. 서지안은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한 첫사랑의 딸이자 자신들의 배다른 동생이었다.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경멸의 눈빛, 모욕적인 언사, 비열한 함정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피를 나눈 동생에게 향한 것이었다. 끔찍한 죄책감이 온몸을 덮쳤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지안의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안아, 그 집에서 당장 나와야 한다. 그 사람은 내 엄마를.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막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와 지안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할머니는 최 회장을 보자마자 마치 원수를 만난 듯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당신이 여길 왜?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결심한 듯 지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지안아, 나 좀 따라오너라. 너에게 아주 긴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최 회장은 지안을 데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으로 갔다. 그는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운명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해야만 했던 젊은 날의 자신에 대해,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평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내 어머니 이름이 박은혜, 맞지?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알았다. 내가 은혜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딸이라는 것을. 최 회장은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지안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지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꿈속에서 그리던 엄마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안의 얼굴을 감쌌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지안아. 아버지. 지안이 평생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 없는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리웠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존재조차 몰랐을 뿐이었다. 지안은 최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2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서름과 그리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들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민혁과 수아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안과 최 회장을 보자 그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안아.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우리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수아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과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었다. 지안아, 아니, 동생아, 언니가 정말 미안해.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지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오빠와 언니가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진심이었다. 지안의 마음을 올가매던 증오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가족이었다. 그날 이후 태아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혁과 수아는 지안에게 속죄라도 하듯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챙겼다. 수아는 자신의 드레스룸을 통째로 지안에게 내주었고 민혁은 지안의 대학 입학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컨설턴트들을 수소문했다. 최 회장은 할머니를 자신의 저택으로 모셔와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었다. 지안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최 회장에게 숨겨진 딸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재계에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가장 예의주시하는 이가 있었다. 바로 태아그룹의 숙적이자 호시탐탐 태아그룹을 노리는 서진건설의 윤태준 회장이었다.
윤태주는 최 회장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인물로 과거 박은혜를 사이에 두고 최 회장과 삼각관계에 있었던 남자였다. 그는 은혜의 마음을 얻지 못하자 최 회장의 아버지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고 그들을 갈라놓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최 회장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지안의 존재가 태아그룹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윤태주는 지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안이 다니게 될 대학의 이사장으로 나타나 친절한 후원자인 척 그녀의 환심을 샀다. 그는 지안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들려주었다. 최 회장이 자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 것 같나? 그는 권력을 위해 자네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자네를 찾는 건 순전히 죄책감 때문이거나 혹은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지. 나야말로 자네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인데. 윤태준의 달콤한 말은 지안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직 아버지와 가족이라는 관계가 어색하기만 한 지안에게 윤태준의 존재는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아버지의 적이자 엄마의 옛 남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지안을 이용해 태아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윤태준은 집요했다. 그는 지안에게 과거 최 회장의 아버지가 박은혜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그리고 최 회장이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사랑을 포기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심지어 당시 최 회장이 다른 재벌가의 딸과 약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짓 정보까지 흘렸다. 최 회장은 자네 어머니와 자네를 버리고 더 큰 부와 권력을 택한 걸세.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건 위선일 뿐이야. 지안은 혼란에 빠졌다. 최 회장과 민혁, 수아가 보여주는 따뜻함은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윤태준이 제시하는 과거의 진실은 그녀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과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막 시작된 가족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지안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민혁이었다. 지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모르게 서먹해졌다. 민혁은 지안을 조용히 지켜보다 그녀가 서진건설 윤태준 회장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분노했다. 윤태준은 태아그룹의 오랜 숙적이었다. 그런 자가 의도적으로 지안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분명 흑심이 있다는 뜻이었다. 민혁은 지안을 찾아가 다그쳤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윤태준이 어떤 인간인 줄 알고 만나고 다녀. 그놈이 하는 말 한마디도 믿어선 안 돼. 오빠가 뭘 알아?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윤 회장님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이란 말이야. 지안의 외침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윤태준이 그새 지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갔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다. 지안아, 그놈은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야. 제발 정신 차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최 회장은 두 자녀의 다툼과 지안의 혼란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우유부단함과 침묵이 20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최 회장은 지안과 민혁, 수아를 모두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20년 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반대, 어쩔 수 없었던 이별, 그리고 윤태준의 비열한 이간질까지. 윤태준은 내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는 나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 때문에 내 엄마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야.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은혜와 떠나려 했을 때 그 사실을 아버지께 밀고 한 것도 윤태준이었다. 최 회장은 낡은 금고에서 또 다른 편지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은혜와 헤어진 후 그녀에게 보내려 했지만 차마 보내지 못했던 편지들이었다. 수백 통의 편지에는 그녀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내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너를 버린 적도 없다. 존재 자체를 몰랐을 뿐이다. 이것이 내 모든 진실이다. 지아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윤태준의 말에 흔들렸는지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가족의 오해는 풀렸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윤태준은 지안을 이용하는 것이 실패하자
본격적으로 태아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아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해외 투기 자본을 끌어들여 적대적 M&A를 시도했다. 태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태아그룹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최 회장은 밤낮으로 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했지만 윤태준의 공격은 집요하고 파상적이었다. 이사회에서는 최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고 주주들은 동요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다. 바로 서지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지아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 즉 윤태준이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 했던 말들을 되짚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서진건설의 내부 정보나 약점들을 무심코 흘린 적이 있었다. 지아는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아빠 윤태준 회장이 그랬어요. 자기는 비자금을 만들 때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을 쓴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는 항상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안의 말에 최 회장과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반격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즉시 최고의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서진건설의 비자금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안은 자신의 기억력을 총동원해 팀을 도왔다. 그녀는 윤태준이 언급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거래했던 갤러리, 심지어 그가 선호하는 화가의 이름까지 기억해냈다. 지안의 정보는 정확했다. 태아그룹의 팀은 마침내 윤태준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지른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언론과 검찰에 터뜨리기 전에 윤태준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 한 방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지안의 할머니였다. 건강을 거의 회복한 할머니는 지안에게 낡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거다. 내 엄마가 윤태준 그놈한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불려나갔을 때 혹시 몰라 품에 숨겨갔던 녹음기야. 녹음기에는 20년 전 박은혜와 윤태준의 마지막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윤태준이 최 회장과 은혜를 이간질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 그리고 은혜에게 최 회장의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하는 끔찍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은혜야, 그 아이만 없으면 돼. 그 아이만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 더러운 소리 마.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건우 씨와 내가 내 아이에게 손대면 나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것은 서진건설을 무너뜨릴 핵폭탄이자 윤태준의 인간성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윤태준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이미 상당수의 지분을 확보했고 일부 주주들을 포섭해 최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늘 태아그룹은 그의 손에 넘어올 터였다. 최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장내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윤태준이 의기양양하게 단상으로 올라가 최 회장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주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안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으로 걸어갔다. 윤태준 회장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안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회의장 전체에 20년 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태준의 추악한 협박과 그에 맞서는 젊은 은혜의 절박한 목소리. 윤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녹음이 끝나자 민혁이 무대 스크린에 서진건설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윤태준은 발악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와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심판의 날이었다. 윤태준과 서진건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이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다시 안정되었고 최 회장의 자리는 굳건해졌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지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과 회사를 지켜낸 태아그룹의 진정한 구원자였다. 언론은 지안을 태아의 신데렐라, 돌아온 상속녀라 칭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기사화했다. 지안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최 회장은 지안에게 태아그룹의 주식 일부를 증여하고 재단의 이사직을 맡겼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태아그룹의 일원이었다. 수아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불러 지안을 위한 옷을 만들었고 민혁은 지안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오빠가 되어주었다. 할머니는 저택의 가장 따뜻한 방에서 손녀가 이룬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지안은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지안은 엄마 박은혜의 묘를 찾았다. 최 회장과 민혁, 수아도 함께였다. 최 회장은 20년 만에 사랑했던 여인의 묘비 앞에 서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했다. 은혜야, 나왔어. 그리고 우리 딸 지안이도 함께 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하늘에서나마 우리를 지켜봐줘. 지안은 묘비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았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좋은 아빠랑 좋은 오빠랑 언니도 생겼어. 엄마도 이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네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과거와 조용히 화해했다. 그것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이었다. 그날 이후 지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과거의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선행은 또다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태아그룹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 지안은 대학 생활을 계속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평범한 학생들처럼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가끔 민혁이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학교에 데리러 와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수아가 지안의 과제를 도와준다며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해 과외를 시켜주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안에게는 행복한 일상이었다. 주말이면 가족들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예전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던 저택의 식탁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안은 최 회장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최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혁과 수아는 지안의 반찬을 챙겨주느라 바빴다. 지안은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지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그녀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지원해줄 생각이었지만 지안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다.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을 모두 숨기고 오직 서지안이라는 이름으로 면접을 봤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겸손한 태도는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당당히 합격했다. 지안은 가장 힘든 부서로 알려진 해외 전략 기획팀에 배치되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자빌부터 굳은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운 좋은 낙하산 정도로 생각했지만 곧 그녀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안은 아버지의 그늘에 기댄 상속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인재가 되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을 믿어준 가족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회사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지안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같은 팀의 동료인 강현우 대리였다. 그는 태아그룹의 장학생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지안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금도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녀를 성장시켰다. 지안은 그런 현우의 모습에 처음에는 반감을 느꼈지만 점차 그의 진심과 따뜻함을 알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야근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재벌가의 딸과 평범한 직원의 사랑. 또 한 번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 회장은 현우를 조용히 불러 그의 사람 됨됨이와 능력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의 교제를 허락했다. 그는 딸이 돈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아는 해외 전략 기획팀을 넘어 태아그룹의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민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수아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여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최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었다. 그는 이제 경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식들이 이끌어가는 태아그룹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종종 지안의 할머니와 함께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며 지나간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오해와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사돈이라는 새로운 인연의 따뜻함만이 남아있었다. 태아그룹은 젊은 삼남매의 손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도우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 나갔다. 지아는 현우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그 중심에는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과 그들을 축복하는 가족들만이 있었다. 결혼 후 지아는 태아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이끌며 과거의 자신처럼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적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아는 남편 현우와 함께 엄마의 묘를 찾았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다. 엄마, 나 곧 엄마가 될 것 같아. 엄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지켜봐줘. 지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완성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은 이제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10년 후 태아그룹 명예회장의 고희연이 열렸다. 최건우 회장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늠름한 아들 민혁과 아름다운 딸 수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지안이 있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최 회장은 30년 전 한 여인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비록 엇갈리고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운명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고맙다, 은혜야. 우리 지안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나에게 이런 행복을 선물해줘서. 그의 나지막한 독백이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퍼져나갔다.